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20대 엄마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엄마가 20대인 아이는 6만 2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7만 2,400명 중 22.1%였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엔 어땠을까요? 1990년에 20대 엄마는 전체의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는 63%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 40% 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출생아 10명 중 8명꼴로 엄마가 2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명 중 2명만 엄마가 20대였던 셈입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였습니다. 여성의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따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도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대 엄마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월 17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발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말썽을 일으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S 원격 수업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업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접속하라 그래서 재접속하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출결 확인하는 조회 시간을 놓친다던가.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또 다른 원격 수업 플랫폼인 이학습터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현장의 불편이 커지자 교육부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즉각 시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예고된 혼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새 기능을 탑재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개학 직전에 늑장으로 내놓은 탓에 적응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마다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상당수가 줌이라던가 제2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준비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앞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일부 미숙한 운영에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공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방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8년 15% 수준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20.8%로 집계됐고 중앙부처 본부과장급도 여성이 2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가운데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이 44.5%에 달했습니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2.7%에 그친 해양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선 학대 여부 점검과 가족 심층 면담 등이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관련 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관련 아동은 모두 688명, 기간은 3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과 자치구 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대 여부 조사와 함께 해당 가정이 처한 환경 등에 대해 가족 심층 면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올해 10월에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매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학대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진단과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받은 가정은 위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간에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마련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발생 가정을 처벌 관점이 아닌 보호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평소와 비교해 민원이 30% 이상 급증하는데 소음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한 대응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항의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 함부로 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경범죄, 협박,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민원을 완전 없앤다,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 소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툼한 매트를 깔아두는 등 미리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계절성 대표 감염병인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지난해 44주차부터 올해 8주차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명 안팎으로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5.8명을 계속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또 작년과 재작년 모두 36주차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 한 건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이라며 최근 SNS 등에서 퍼진 이성, 동성 간 성적 영상물. 관계없는 사진들이 합성된 딥페이크 알패스물로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난해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강력 대응에 이어졌지만 신종수법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 유통망과 공급책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 유통, 소지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범 단속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해자를 신속 검거 송환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몰수와 추징 보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10대 이하인 만큼 청소년 상대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반대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 확산하는 계기도 됐는데요.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점. 유기농 면으로 만든 마스크가 진열돼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빨대도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까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대나무 칫솔을 보면서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써보고 싶다고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연 오염들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점점 많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일회용기를 아예 쓰지 않는 식당과 카페도 등장했고 환경단체는 기업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생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입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가져가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된 제품을 더 많이 사는 일상 속 실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넓은 바다 위로 어선 한 척이 지나갑니다. 김 양식장에 설치된 김발을 끌어올려 물김을 수확하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수확이 시작됐는데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도와 완도 등 주로 남해에서 생산되던 김이 중부지방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대부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도 있고 저수간만의 차이도 많고 물이 지금 들물술물이 많으니까 그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김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대부도에서 김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품질도 좋아서 계속 대부김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도의 김 양식 어장은 16곳에 1,700헥타르, 연간 12,000톤의 물김이 생산되는데 품질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양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청정해역에서 자란 대부김을 활용한 다양한 안산만의 브랜드를 개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남해에서 주로 생산되던 김이 서해 대부도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궁금증들을 모아 전문가를 통해 말끔하게 풀어보는 알쏭달쏭 육아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떼쓰는 아이 현명하게 달래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관심을 딴 쪽으로 돌려갔고요. 네, 그래서 애들을 이제 장난감 코너에서 데리고 나오는 편이에요.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걸 갖고 와서 아이의 시선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그 갖고 있는 걸 조금 시간을 둬서 놀아주게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얼른 데리고 나와야죠. 우선은 사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우선 때가
많이 늘어서 요즘에 저 웬만하면 이제 그 마트를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만약에 가게 되면 최대한 그 장난감 있는 코너는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떼쓰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때 특히 마트에서 이렇게 떼쓰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마의 양육 태도를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평소에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모든 것을 다 허용한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엄마가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밖에 나가서 때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조절에 대한 연습을 순차적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아이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면 물건들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네 물건은 한 개만 살 거다. 이렇게 아이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가 근데 조절이 안 된다. 그런데 어머님도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그 앞에서 아이한테 설득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느니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얼른 아이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머님이 하시기 어려우시고 감당하시기 어려우신 것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아이도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랑 이야기해서 협상하시는 방법들을 취하시는 것이 아이와 엄마 모두를 행복하게 지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만 3, 4세 때 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 3, 4세 때 아이들은 자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인의 수준만큼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생각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고 엄마랑 그걸 말로 협상하고 정서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은 아이가 이제 서서히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조절이 조금 될 수 있는 한 만 5, 6세가 되면 서서히 좀 줄어들게 되는데 어쨌건 그 이전에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이한테 이미 그런 낌새가 차려질 때 너 이거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점점 화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마음을 빨리 읽어주셔서 아이가 감정에 압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걸 줄여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때를 많이 쓰는데 이때 아이를 훈육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울면서 무작위로 뒤로 그냥 넘어진다든가 그러면서 자기 의견만 받아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나름대로 책 보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봐서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저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 아이한테 좋게 잘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떼쓰는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빨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가 화났구나 아니면 뭐 네가 속상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놀고 싶지만 친구 걸 뺏으면 안 돼. 아니 네가 화가 났다고 이걸 던지면 망가져. 그래서 간단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점은 너무 길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아이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는 안 되지만 저건 돼 하고 아이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안을 제공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던지는 건 안 되지만 아유 화가 나 이렇게 말하면 돼 라든지 아니면 네 옆에 있는 뭐 다른 거를 한번 베개를 쳐봐
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대안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을 때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우리가 최후 통첩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몇 번 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지르게 될 거야. 왜냐면 어머님도 계속 이걸 참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절에 대한 마지막 선을 아이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엄마가 너한테 엉덩이 한 대를 때릴 수밖에 없다.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 통첩, 이렇게 해서 이 4단계를 잘 밟아가시면 훈육, 공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일자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 8천 개이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일자리 36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7%, 대체 및 신규 일자리를 포함한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3%였습니다. 성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남자는 8만 개, 여자는 28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대비 성별 비중은 남자가 57.7%, 여자는 42.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월 30일 시행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 추진 사항 및 17개 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 조손 가족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시설 주거, 교육 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SNS를 이용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돌입했습니다. 포함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의 취지로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비대면 시대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 참여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2일 월요일까지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1분 이상 5분 이내입니다.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도 쏟아붓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처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 날짜를 상의하러 갔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어느 여성 직장인의 사연을 읽고 정말 씁쓸했는데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는 것보다 있는 정책과 제도부터 착실히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